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SNS의 최강자를 가린다면 그 후보로 빠질 수 없는 게 페이스북이겠죠. 네이버가 한국의 온라인 쇼핑을 독식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이 경쟁에 뛰어들 모양입니다. 헤럴드 경제는 페이스북의 쇼핑 플랫폼 페이스북 샵스가 이번 주 한국에 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안에서 쇼핑과 결제가 가능해지며 자회사 인스타그램과도 연동됩니다. 전 세계 24억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본격 뛰어든 것이죠. 국내 온라인 쇼핑 1위 네이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먼저 페이스북 샵스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임을 밝히며 아시아, 유럽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출시 한 달 만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확대되면서 페이스북의 전자상거래 진출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페이스북 샵스는 페이스북 안에서 쇼핑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판매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상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페이스북 안에 상품을 검색하고 결제도 가능해지는데요. 페이스북 샵스는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구매 절차를 줄이고 페이스북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사용자 환경,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도 쇼핑이 연동되는데요. 인스타그램 프로필, 스토리 등의 제품을 등록하고 페이스북 샵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서비스 중인 인스타그램 샵의 경우에 인스타그램 안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구글도 올해 한국에 쇼핑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광고비를 내지 않는 일반 업체들도 구글 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네이버는 쇼핑 사업 강화를 위해 총공세 중입니다. 최근 선보인 네이버의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네이버 쇼핑 시 최대 8.5%포인트 적립을 내세웠습니다. 8일 출시된 네이버 통장도 네이버 페이로 충전, 결제 시 최대 3%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포인트 적립 혜택을 늘려 록인 효과, 즉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고객 확보에 한창입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네이버 쇼핑, 쿠팡, 이베이 코리아의 3파전 양상인데요. 지난 2월 기준 네이버 쇼핑의 시장 점유율은 14%로 1위, 2위가 이베이 코리아, 3위가 쿠팡 순이었습니다. 타다의 불법화로 촉발된 모빌리티 사업 잔혹사는 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블로터는 한때 가입자 100만여 명을 모았던 카풀 스타트업 플러스가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로 유상 카풀을 제한하고 일명 타다 금지법, 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가운데서도 사업 모델을 재점검하며 회생을 꾀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21플러스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카풀을 전면 무상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플러스 측은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약 4년간 유저분들과 함께 카풀 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다라며 20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한 카풀 이용 제한 및 코로나19로 인해 유상 카풀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고 이에 전면 무상 서비스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플러스를 이끌어온 서영우 대표는 지난달 중순 사임했는데요. 대부분 직원들도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대표는 블로터에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보려 했으나 더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에 따라 카풀 기능만 이용하게끔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지만 서버 유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5월 출시된 플러스는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는데요. 네이버 미래에셋 합작펀드, SK 등으로부터 220억 원에 달하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업계 1위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4시간 카풀 서비스인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서울시도 불법 유상 운송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결국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플러스는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대표였던 김태호 플러스 대표와 함께 70%에 달하는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는데요. 후임을 맡게 된 서영우 대표는 주식의 10%를 드라이버에게 나눠주는 보상안을 발표하는 등 제2의 도약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유상 카풀을 출퇴근 시간, 즉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만 허용하기로 하면서 플러스는 사업 모델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플러스는 경영난에도 사업을 접지 않고 무상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기회를 엿봤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명 타다금지법이 개정된 이유를 노렸지만 결국 사업 모델에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이면서도 한국 같지 않은 풍경과 드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특별한 곳인데요. 전자신문은 제주도가 드론 스마트시티로 변신해 올 하반기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드론을 육해공 분야 신산업에 투입하고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드론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장기로 육지와 섬으로 오가는 탑승형 드론 개발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실증도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도심 지역 내 드론 활성화를 위해 세부 시험 실증 아이템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안하고 채택된 지자체의 실증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150m 이상 고고도 비행과 비가시권 야간 비행 드론 실증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 태양광 드론 기반의 제주 해안선 관리와 영어 교육 도시 및 올레길 안심 서비스, 농작물과 재선출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과 관리,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드론 산업 지원, 드론 시범 사업 구역 지정 등이 골자입니다. 드론 활용에 연관되는 비행 규제와 사업 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드론 실증 도시 구축을 위해 올 하반기에 다양한 드론을 선보이는데요. 우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안심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합니다. 제주 올레길 등지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 제주 올레길을 걷다가 길을 잃거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드론을 호출합니다. 드론이 이를 인식해 호출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목적지까지 호출자를 안내합니다. 그 외에 민관협업으로 제주 부속섬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를 대상으로 최근 공적 마스크를 드론으로 배달하는 실증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더운 날씨와 변덕스러운 기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여름철 극한 강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극한 강수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현상으로 단기 집중호우성 장마, 장기간에 걸친 가뭄 등을 동반합니다. 농작물, 인명 등 피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인 환경연구회보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장마기간과 이후 건조기간 강수량의 1979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면 장마기간에는 동아시아 지역, 즉 한국, 중국 양쯔강 부근, 일본 남서부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 이후 건조기간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장마 기간에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이후 건조 기간은 더욱 건조해지면서 집중호우와 가뭄과 같은 극한 강수 현상이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여름철 날씨를 지배하는 여름 몬순의 생애 주기가 점차 더욱 뚜렷해지면서 홍수, 열파, 즉 이상고온 현상 후 연속적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관련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팀은 극한 기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지구온난화를 꼽았는데요.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고 동시에 지표면은 대기 중으로 수분을 빼앗겨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서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의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인데요. 특히 동아시아의 여름 몬순은 수개월간 넓은 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와 같은 연속적인 극한 기후 발생 가능성이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음마아파트인데요. 재건축과 입주권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심상찮네요. 중앙일보는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주인 4명 중 3명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음마가 모두 4,424가구여서 3,000가구 정도가 해당하는데요. 재건축 분양 자격에 거주 요건을 넣기로 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진 후부터 조합원 분양 때까지 언제든 상관없는 합산 기간입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갖고 있던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을 받는 현금 청산자가 되는데요. 6.17 재건축 규제의 직격탄을 맨 앞에서 맞을 단지가 음마입니다. 이 아파트는 추진위 구성 단계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거주요건 규제 1호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취재를 한 기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음마 주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76제곱미터 56가구, 84제곱미터 56가구 총 112가구를 뗐는데요. 76제곱미터에서 30%가량인 16가구, 84제곱미터의 21%인 12가구 주인이 지금 소유한 음마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가구의 25%인 28가구인데요. 음마가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75%에 해당하는 3,000여 가구 주인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러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이 들어가는 대신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므로 주변의 임대 수요 급증으로 전세난 등이 우려됩니다. 조합원 세대원 전원보다 조합원만 주민등록을 분리해 거주할 것으로 예상돼 저렴한 재건축 전월세 주택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죠. 정부가 재건축에만 분양자격 실거주 요건을 두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장도 재건축 못지않게 투자 수요가 많아 실제로 거주하는 주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21일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구 한남 3재개발 구역의 2019년 3월 사업 승인 기준 조합원 명부를 보면 80%가량이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